안녕하세요. 마음의 서재입니다. 오늘 읽어드릴 책은 비우고 채우는 초간단 해독 식습관, 뇌 해독의 신비, 치매에 걸리고 싶지 않다입니다. 지은이는 혼마 료코, 혼마 류스케, 옮기니는 고선윤, 펴낸 곳은 중앙생활사입니다. 뇌 해독의 신비. 우리는 누구나 평생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살아가고 싶어 합니다. 치매에도 종류가 있는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알츠하이머성 치매, 그리고 루이소체 치매, 혈관성 치매 등이 있습니다. 현재 치매는 완치가 불가능하고 원래 상태대로 회복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초기에 뇌 해독을 시작한다면 뇌 기능이 원래대로 되돌아갈 가능성은 있습니다. 치매를 비롯한 모든 노화 증상의 원인은 체내에 생기는 염증입니다. 염증에 있는 독이 쌓이면 뇌의 기능을 떨어뜨리는 것입니다. 가장 기본적이지만 식사와 식사법을 개선하는 것이 뇌 해독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고 치매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 우리 몸을 건강하게 만드는 식사법과 피로해지지 않는 식사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책을 통해 많은 분들이 뇌 해독을 실천하는 데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리딩을 시작하겠습니다. 건강한 부신이 뇌를 해독한다. 뇌에 독이 쌓여있지 않습니까? 자신의 몸을 체크해보자. 사람들은 왜 치매에 걸릴까요? 그 주된 원인은 뇌에 독이 쌓였기 때문입니다. 이를테면 알츠하이머성 치매의 경우 베타 아밀로이드라는 단백질이 뇌에 쌓이면서 정상적인 신경세포를 망가뜨리고 뇌를 위축시킨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머리말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일본은 2025년 치매 환자가 700만 명을 넘을 것이며 전 단계인 경도인지장애를 앓는 환자까지 포함하면 65세 이상 노인 3사람 중 1사람이 치매 환자 또는 치매 예비군이 되는 시대가 올 것입니다. 먼저 다음 페이지의 자가진단 체크리스트로 지금의 몸 상태를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체크리스트. 뇌에 독이 쌓이기 시작한 사람에게 보이는 증상. 위장이 좋지 않다. 위염, 설사, 변비 등 여러 증상이 있다. 항상 권태감이 있다. 아침에 일어나면 그 순간부터 피로하다. 숙면을 할 수 없다. 자다가 깨는 경우가 많다. 커피를 마시거나 단 것을 먹으면 일시적으로 컨디션이 좋아진다. 작은 일로 예민해진다. 갑자기 화가 난다. 감기, 가벼운 타박 등의 증상이 빨리 회복되지 않는다. 앉았다 급하게 일어나면 어지럽고 눈앞이 캄캄해질 때가 있다. 여성의 경우 갱년기 장애의 증상이 심하다. 어깨 결림, 두통 등. 마음이 항상 가라앉아 있다. 즐거운 일이 없다. 특별한 이유 없이 불안감을 느낀다. 성욕이 감퇴했다. 피부에 주름이 늘어난 것 같다. 밤이 되면 기력이 살아난다. 뇌에 독이 쌓이지 않는 몸을 만든다. 앞에 체크리스트 항목에서 해당하는 것이 있다면 뇌에 독이 쌓이기 시작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베타아밀로이드는 뇌에 생기는 기미 같은 것입니다. 베타아밀로이드는 혈관벽에도 쌓이는데 혈관 기능을 악화시켜서 작은 뇌경색이나 뇌출혈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또한 노폐물 배출을 방해하는 등 성가신 물질입니다. 베타아밀로이드가 치매의 원인이라면 이것만 제거하면 치유되겠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베타아밀로이드를 제거한다고 해도
치유는 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명되었습니다. 베타 아밀로이드가 쌓이는 환경, 그 자체를 개선하지 않으면 아무리 제거해도 베타 아밀로이드가 다시 쌓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뇌에 독이 쌓이지 않는 몸을 만드는 일과 뇌를 해독하는 일을 병행해야 합니다. 뇌를 해독하기 위해서 매일매일 생활을 검토한다. 예를 들어 방 정리를 잘 하지 못하는 아이가 있다고 합시다. 이 아이의 방을 어머니가 가끔 청소를 해준다고 해도 아이는 다시 방을 어지럽힐 것이므로 깨끗한 환경을 유지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아이가 자신의 방을 어지럽히지 않는 습관을 지니게 하고 조금 어지러워졌을 때 바로 정리하도록 합니다. 이렇게 하면 아이의 방은 언제나 깨끗하게 유지됩니다. 항상 방을 잘 정리하는 아이로 키우는 방법, 즉 뇌에 독을 쌓지 않고 동시에 뇌를 해독하는 효과적 방법이 이 책에서 말하는 뇌를 해독하는 식사법입니다. 치매 예방과 더불어 컨디션 개선을 위해서 꼭 참고하시고 매일매일 식생활을 검토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리. 자가 진단으로 몸을 수시로 체크합니다. 뇌에 베타 아밀로이드가 쌓이지 않는 몸을 만들고 매일 뇌를 해독하는 생활을 실천합니다. 부신이 지치면 노화가 가속된다. 부신은 다양한 호르몬을 분비하는 중요한 장기. 부신이라는 장기에 주목해 주십시오. 부신은 좌우의 신장 위에 올라있는 작은 삼각형 장기로 많은 종류의 호르몬을 생산, 분비합니다. 만두로 비유하면 만두피 부분이 부신 피질입니다. 여기서 코르티솔과 알도스테론 등이 생산됩니다. 만두소에 해당하는 부분이 부신 수질인데 여기서는 아드레날린과 도파민 등이 생산됩니다. 부신에서 나오는 다양한 호르몬은 주로 다음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스트레스에 대응한다. 체내의 염증을 억제한다. 혈당치와 혈압을 조절한다. 면역 기능을 다스린다. 교감신경, 부교감신경의 균형을 조정한다. 체내 시계나 수면 리듬을 조정한다. 정신 안정을 돕는다. 뼈 대사. 이것만으로도 부신이 인간의 몸에서 얼마나 중요한 장기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부신의 위치나 이름 때문에 비뇨기인 신장과 하나의 세트로 여겨집니다만 기능 면에서 직접적 관계가 없습니다. 부신 피로는 심신의 컨디션을 망가뜨린다. 사람의 몸은 다양한 스트레스를 받고 염증을 만듭니다. 염증 억제 기능을 담당하는 것은 부신이 분비하는 호르몬인 코르티솔입니다. 코르티솔은 무한하게 생산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진 부신의 용량 범위 안에서 만들어집니다. 이 말은 과대한 스트레스가 장기간 이어지면 코르티솔의 생산이 따라가지 못해서 부신 그 자체가 피로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태를 부신 피로라고 합니다. 부신 피로가 되면 몸의 염증을 충분하게 억제할 수 없어서 노화가 가속되고 컨디션이 악화하며 질병이 두드러집니다. 반대로 코르티솔의 분비량이 과다해도 몸이 나빠집니다. 따라서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신이 피로하면 주로 다음과 같은 증상이 나타납니다. 1. 깊은 잠을 자지 못하거나 아예 잠을 자지 못한다. 코르티솔은 오전 4시에서 6시부터 분비량이 늘어나 오전 8시경에 최고치가 됩니다. 그리고 이후 점점 감소합니다. 부신 피로로 이런 리듬이 망가지면 수면에 영향을 미칩니다. 2. 몸이 무겁고 우울하다.
부신이 지쳐서 스트레스에 대해 대응할 수 없으면 우울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3. 변비 또는 설사 증상이 있다. 부신 피로로 코르티솔이 부족하면 위장 점막의 회복이 약해집니다. 위장의 통증도 잘 치유되지 않고 변비, 설사, 복부 팽창 등의 증상이 나타납니다. 그 외에도 부신 피로는 피부 건조, 피부 처짐, 머리카락의 윤기, 생활습관병, 골다공증 등과도 관계가 있습니다. 정리. 부신에서 코르티솔 분비가 과다해지면 노화가 가속되고 질병이 두드러집니다. 부신 피로란 만성적인 스트레스 등으로 인해 부신 피질의 기능이 저하되어 나타날 수 있는 증후군을 의미합니다. 대표적인 증상으로는 지속되는 피로감, 스트레스, 소화 능력 저하, 우울, 짜증 등이 있습니다. 특히 오래된 부신의 피로는 불면증을 유발할 수 있어 평소 이유 없는 불면증이 계속된다면 부신 피로를 의심해 볼 수도 있습니다. 부신을 건강하게 만드는 식사법. 단백질과 지방을 제대로 섭취한다. 호르몬의 재료가 되는 식재를 먹는다. 코르티솔은 아침 시간대에 가장 많이 분비되는 호르몬입니다. 그런데 부신의 기능이 저하되면 아침에 충분한 양의 코르티솔이 분비되지 않아서 아침부터 몸이 무겁습니다. 이것만이 아니라 장, 소화, 흡수 기능까지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을 보충하기 위해서는 아침, 점심, 저녁 식사에서 호르몬과 몸 조직의 재료가 되는 단백질과 지방을 섭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에너지원으로 탄수화물도 필요합니다만 동시에 고기류와 신선한 야채 등도 가능한 한 끼니마다 먹어야 합니다. 단백질을 섭취하지 않으면 몸에 부담이 된다. 단백질을 충분하게 섭취하지 않으면 몸 전체에 부담이 갑니다. 이를테면 머리카락이나 피부, 근육, 뼈 등은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이들의 재료가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대사와 관계에 있는 효소도 원래 단백질입니다. 그래서 단백질이 부족하면 지방 연소나 수분 대사가 충분하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몸 해독과 관계가 있는 간이나 신장도 기능을 잘 하지 않게 됩니다. 단 부신 피로를 앓고 있는 분은 장도 지쳐 있으므로 아침부터 고기나 야채를 먹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소량이라도 좋으니 먹기 쉽게 조리해서 식탁에 올리도록 합니다. 정리. 단백질과 지방은 호르몬과 몸 조직의 재료입니다. 아침부터 소량으로 고기나 야채를 먹는 습관부터 드립니다. 우유 대신 두유를 마신다. 두유는 그냥 마셔도 요리에 사용해도 맛있다. 유제품, 그 중에서도 우유 대용품으로는 두유를 권장합니다. 두유는 아시는 바와 같이 물에 불린 콩을 갈아서 짠 액체입니다. 예로부터 우유나 모유 대신 이용되었고 슈퍼마켓이나 편의점에서도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콩 단백질이 풍부한 것은 물론이고 칼슘, 이소플라본, 철분, 비타민 B군 등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카세인 프리이므로 앞에서 기술한 바와 같은 문제가 없습니다. 두유를 이용한 레시피도 책이나 인터넷에 여러 소개되고 있으므로 식재 하나로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두유를 이용한 요구르트도 있으니 요구르트가 먹고 싶으면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단 두유도 콩 알레르기 증상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조금씩 마시면서 몸 상태를 확인하는 등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다지 일반적이지는 않습니다만 양 젖은 우유보다 인간의 모유에 가까운 성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젖당의 함유량이 적고
부신에도 나쁘지 않으며 알레르기를 일으킬 가능성이 작다고 합니다. 갑자기 유제품을 끊기가 어려우면 이런 대용품을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리. 두유를 식재 하나로 받아들입니다. 부신이 피로해지지 않는 식사법. 단백질을 줄이지 않는다. 다이어트로 몸을 망가뜨릴 수도 있다. 중장년이 되고 비만으로 다이어트를 시작한 분도 계실 것입니다. 비만을 해소하는 일은 건강을 위해서 중요한 일이지만 식사 제한으로 단백질 부족이 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십시오. 특히 부신 피로를 앓고 있는 분은 비타민류, 미네랄, 아미노산 등의 영양소를 잘 보충해야 합니다. 단백질은 다수의 아미노산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이 아미노산을 보급하는 일입니다. 단백질이 부족하면 그만큼 부신 피로가 회복되지 않습니다. 단백질은 뇌 속에서 만들어지는 도파민이나 세로토닌의 원료이기도 합니다. 단백질이 부족하면 이런 것들이 충분하게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의욕 호르몬인 도파민이 부족하면 의욕과 집중력이 차츰 떨어집니다. 릴렉스 호르몬인 세로토닌이 부족하면 마음이 불안정해지기 쉽습니다. 결국에는 정신적 피로가 쌓여서 뇌 기능이 둔해집니다. 이렇게 되지 않도록 아무리 다이어트 중이라도 식재를 잘 연구해서 단백질을 충분하게 섭취하도록 합니다. 단백질 부족으로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증상은 그 외에도 단백질 부족으로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증상으로 다음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1. 근력 저하. 단백질은 몸을 만드는 데 필요한 영양소입니다. 그리고 근육에는 많은 단백질이 축적되어 있습니다. 단백질 섭취량이 부족하면 필연적으로 근육에 축적된 단백질을 에너지로 쓰게 됩니다. 그 결과 근육의 양이 줄어들고 근력도 점점 떨어집니다. 근력의 저하는 운동 기능의 저하를 초래하고 머지않아 일상생활에도 지장을 줍니다. 2. 어깨 결림이나 요통의 원인. 근육의 재료인 단백질이 부족하면 근육의 회복이 어려워지고 노폐물이 쌓이기 쉬워집니다. 자세도 나빠지고 그로 인해서 혈액순환도 나빠집니다. 이런 일이 지속되면 어깨 결림이나 요통에 약한 몸이 됩니다. 어깨 결림이나 요통을 치유하기 위해서 마사지해도 근육의 재료가 부족해서 잘 낫지 않는다고 느낄 것입니다. 3. 피부와 모발의 윤기가 없어진다. 단백질은 콜라겐의 재료이기도 합니다. 단백질이 부족하면 콜라겐이 줄어들어 피부의 윤기가 줄어들고 탄력도 없어집니다. 주름이나 처짐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머리카락을 만들고 있는 것은 케라틴이라는 단백질입니다. 이것이 부족하면 머리의 윤기가 사라지고 머리카락이 갈라지기도 하고 얇아지기도 합니다. 언제까지나 젊게 살기 위해서는 단백질 섭취가 매우 중요합니다. 정리. 언제까지나 젊게 살고 싶다면 단백질을 섭취해야 합니다. 저염을 하지 않는다. 고혈압이나 신장병이 있는 사람은 저염을 하는 것이 좋다. 저염이라는 말이 완전히 보편화되면서 목적이나 의미와 상관없이 뭐라도 저염이면 건강에 좋다는 이미지가 확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염분을 많이 섭취해서 혈액 속 나트륨 농도가 올라가면 사람의 몸은 체내의 나트륨과 수분의 양을 조절하기 위해서 수분을 원합니다. 그리고 나트륨 농도를 낮추기 위해서 혈액의 양을 늘리려고 합니다. 혈관 내 용적은 변하지 않는데 혈액의 양만 늘어난 결과 수도꼭지를 완전히 열면 호스 안에 수압이 올라가듯이 혈압이 올라갑니다. 고혈압인 사람의 혈압이 더 올라가면 매우 위험하기 때문에 저염을 강조하게 된 것입니다.
신장병이 있는 사람도 염분을 많이 섭취하면 배출을 잘 하지 못해서 몸속에 쌓이게 됩니다. 쌓인 염분 때문에 혈압이 올라가고 신장의 부담이 커지므로 이런 분들에게는 저염이 당연히 필요합니다. 부신피로인 사람은 염분을 잘 섭취하자. 고혈압이나 신장병은 없지만 부신피로를 앓고 있는 사람은 저염이 오히려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습니다. 부신이 필요하면 부신에서 생산되는 알도스테론이라는 호르몬이 충분하게 분비되지 않습니다. 알도스테론은 혈액이나 체액의 양, 나트륨, 칼륨, 마그네슘 등의 미네랄 양을 조절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줄어들면 나트륨이 수분과 함께 소변으로 배출됩니다. 나트륨이 부족하면 탈수 증상이 발생합니다. 또한 세포 내에서는 나트륨과 칼륨의 비율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나트륨이 줄어들면 칼륨까지 몸 밖으로 흘러나갑니다. 몸이 피곤하면 짠 것이 당길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몸이 나트륨 부족으로 자연스럽게 염분을 원하는 것입니다. 쉴 새 없이 뛰어다니면서 땀을 흘리고 얼굴이나 옷에 소금기가 묻어있는 아이는 대개 짠맛의 과자를 좋아하고 자주 먹을 것입니다. 이것도 몸이 나트륨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저염 상품에 무작정 달려들지 말고 적당히 소금을 즐기자. 이러한 이유로 부신피로를 앓는 분들은 과도하게 저염을 하지 않고 일상 식사 등에서 필요한 양의 염분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슈퍼마켓에서 쇼핑할 때 상자에 저염이라고 쓰여 있으면 무조건 몸에 좋다고 생각해서 구입하지 않습니다. 저염이 아닌 것도 과도하지 않게 일상 식사 등에 적당히 섞어서 염분을 보충하는 것이 좋습니다. 짠맛이 없는 요리는 허전하게 느껴지는 법입니다. 설령 좋아하는 메뉴라도 소금을 줄이면 싱겁고 맛이 없다고 생각될 것입니다. 저염도 지나치면 그 자체가 스트레스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지나치게 짠맛은 좋지 않지만 맛있다고 느낄 정도의 적당한 양의 소금을 즐기는 것이 부신의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소금은 천연 미네랄이 들어있는 바닷소금이나 암염 등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짠맛이 부드럽고 맛이 좋으며 미네랄도 듬뿍 들어있습니다. 나트륨이 부족한지 아닌지는 자신의 몸에 물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소금물이 맛있게 느껴지거나 평소에는 짜다고 느낀 장아찌가 맛있게 느껴진다면 아마 지금 당신의 몸은 나트륨이 부족합니다. 반대로 평소보다 소금물이나 장아찌가 짜다고 느껴진다면 체내 나트륨이 충분하기 때문에 굳이 염분을 더 섭취할 필요가 없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